와인, 시간 속에 숨은 향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와인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발효된 포도주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손과 입술을 거치며 숙성되어 온 시간의 맛일까요? 한 잔의 와인을 기울일 때 우리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 붉은 색 안에는 제국이 흥망하고 철학이 태동하며 사랑과 배신이 녹아 있습니다. 와인은 지중해의 햇살과 로마의 전설을 담고 있으며 수도사의 기도와 혁명가의 고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간이 시간과 자연, 그리고 욕망과 지혜를 섞어 빚어낸 액체의 예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액체 속에 잠든 비밀을 풀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병 속에서 조용히 잠자던 와인의 입술을 열고 그 안에 깃든 전설과 과학, 사람과 땅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노년의 여유 속에서 우리는 이제 와인이라는 문화와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제껏 지나온 인생처럼 와인도 오래될수록 그 풍미는 깊어집니다. 이제 잔을 들어 시간의 향기를 마셔봅시다. 와인 한 잔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와인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1장. 와인의 탄생. 포도에서 신의 음료가 되기까지. 와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이 포도를 따고 우연히 발효된 즙을 마시며 느꼈던 따뜻한 열기. 그것이 바로 와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6000년경 조지아 지역에서 최초의 와인이 만들어졌다고 추정합니다. 발효된 포도를 저장한 점토 단지에서 유래된 흔적들이 우리가 아는 와인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 옛날 인류는 술을 통해 기쁨과 고통을 잊고 또 신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에서는 제사장의 손에 들린 잔에 포도주가 담겼고 이집트의 왕은 죽어서도 와인을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무덤 벽화 속 와인병은 그들의 애착을 증명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와인은 빠지지 않습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는 단순한 술의 신이 아닌 인간의 무의식과 광기,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예술, 상상력을 일깨우는 존재였으며 그를 위한 축제는 지금의 카니발처럼 열광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와인은 인류의 초기 문명부터 삶과 죽음, 신과 인간, 일상과 축제를 아우르는 매개체였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어 주었지요. 여러분은 와인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떠올리시나요? 그 첫맛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한 잔의 와인은 사실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우연, 그리고 의식과 감정의 연속 위에 놓인 결과물입니다. 병 속에 담긴 그것은 단지 포도주가 아니라 인류가 남긴 문화의 농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와인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어떤 철학과 신화의 술잔이 되었는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2장.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술잔, 철학과 전쟁의 테이블 위에서. 와인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심포지움이라는 사교의 장에서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와인을 기울이며 담론을 나눴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들이 와인을 마시며 사유를 깊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사상이 감각과 교감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와인은 지금처럼 병에 담기지 않았고 대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진한 술을 혐오했고 희석된 와인을 통해 절제와 교양을 드러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대화의 도구, 그것이 고대 와인이 가진 철학적 위상이었습니다. 로마로 시대가 넘어가면 와인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집니다. 와인은 로마 제국의 팽창과 함께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정복지마다 포도밭이 생겨났습니다. 병사들은 행군 중에도 와인을 나눠 마시며 전우회를 다졌고 황제들은 잔을 기울이며 외교와 정책을 논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와인을 통해 계급을 표현했습니다. 귀족들은 숙성된 최고급 와인을 마셨고, 서민들은 묽은 포도주나 남은 찌꺼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와인을 즐겼다는 점에서 와인은 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 언어이자 신분을 넘는 향유물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전쟁터에도 와인이 함께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와인 한 잔에 담긴 시대의 무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신전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의의 술로, 식탁에서는 가족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으로, 와인은 고대 문명에서 영혼과 사회를 하나로 묶는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세의 수도원으로 시선을 옮겨 와인이 어떻게 믿음과 금욕,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수도사와 포도밭. 중세 유럽에서 꽃피운 와인의 영혼. 중세는 종종 암흑기로 불리지만 와인에게만큼은 오히려 새로운 빛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뒤 유럽 전역은 혼란에 빠졌고 귀족의 향락은 줄어들었지만 수도원에서는 와인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유럽의 수도사들은 신에 대한 봉사와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며 포도밭을 가꾸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성찬식의 중심이자 신성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술로서 와인은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며 매일의 기도 속에 정성껏 빚어졌습니다. 수도사들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관찰과 기록을 남기며 와인 양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기후, 토양, 포도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 풍미를 분석하고 오크통의 활용과 발효 시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날 테루아라는 개념은 사실 이들의 손에서 태동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은 와인의 성지였습니다. 프랑스의 부르고뉴, 독일의 라인강 근처 등지의 수도원에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 와인의 뿌리가 깊게 내렸습니다. 단정한 복장의 수도사들이 들판에서 포도를 따고 바위 지하 저장고에서 와인을 숙성시키던 풍경은 시간과 신앙, 자연과 노동이 만나는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수도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급 와인도 없었겠죠. 와인을 위해 기도하고 연구했던 이들의 손길, 참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와인을 세속과 구분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기쁨이 하늘의 뜻과 이어져 있다는 믿음으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와인을 빚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혁명의 불꽃이 일렁이던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시대, 그들의 술잔 속엔 어떤 시대의 풍경이 담겨 있었을까요? 4장. 와인과 혁명,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술잔에 담긴 이야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은 왕과 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불길은 와인의 역사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프랑스 와인은 대부분 귀족과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포도밭은 귀족의 재산이었고 수도원이 관리하던 밭은 고결한 손길 아래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그러한 특권을 무너뜨렸고 교회의 재산은 몰수되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수많은 포도밭이 민간인의 손에 넘어가며 와인은 더 넓은 계층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와인은 이때부터 대중의 술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시대 정신이 와인잔 속에서도 출렁이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도밭을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양조를 논의하며 와인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바로 나폴레옹. 그는 전장을 누비며 늘 일정량의 와인을 공급받았고 전투 중에도 와인 한 병을 아껴 마시며 병사들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술잔에는 전쟁과 전략뿐 아니라 외로움과 결의도 함께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그는 생전에 샹파뉴는 승리를 축하할 때나 패배를 위로할 때 모두 마셔야 하는 술이라 말했죠. 샹파뉴를 그렇게 정의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다니 정말 인생의 양면을 담은 말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듯 프랑스 혁명과 그 여파는 와인을 귀족의 전유물에서 민중의 음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와인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와인의 품격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들,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명품 와인의 세계, 보르도, 부르고뉴, 그리고 그 너머. 와인을 이야기하면서 보르도와 부르고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지역은 와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산지이자 전 세계 애호가들의 술잔을 사로잡는 이름입니다. 먼저 보르도.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네독, 생테밀리옹, 포무롤 등 다양한 소지역으로 나뉘며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품종이 주를 이룹니다. 보르도 와인은 힘있고 구조적인 맛, 오랜 숙성에서 오는 복합적인 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샤토 마고, 샤토 라피트 로실드, 샤토 무통 등 그 이름만으로도 전설이 된 와인들이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반면 부르고뉴는 프랑스 동부, 디종 근처에 자리한 지역으로 훨씬 더 섬세하고 은은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를 주력 품종으로 삼는 이곳의 와인은 땅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평가받습니다. 클로드 부조, 로마네 콩티 등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고가의 와인으로 손꼽힙니다. 보르도와 부르고뉴는 와인의 심포니와 소나타라 할 수 있습니다. 보르도는 웅장하고 중후하며 부르고뉴는 섬세하고 감미롭습니다. 둘 다 인간의 입안에서 펼쳐지는 자연과 시간과 기술이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입니다. 보르도의 중후함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부르고뉴의 섬세함이 더 끌리시나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이 두 지역은 단지 와인을 만드는 공간을 넘어 수백 년간의 역사와 문화, 장인의 철학이 축적된 정신적 성지입니다. 포도밭 하나하나가 수십 세대에 걸쳐 가꿔온 예술의 무대이며 한 병의 와인에는 시간이 축적되고 사람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유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간 와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미국, 칠레, 호주. 각 대륙의 테루아에서 자라난 또 다른 향기를 만나보시죠. 6장, 세계로 뻗은 와인, 이탈리아, 미국, 칠레, 호주의 포도 이야기. 프랑스를 넘어 와인은 세계 각국의 햇살과 토양 속에서 또 다른 꽃을 피웠습니다. 각 대륙과 나라마다 고유한 테루아가 있었고 그만큼 와인은 다양한 향과 이야기를 품게 되었지요. 이탈리아는 와인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품종과 스타일로 세계를 매혹시킵니다. 토스카나의 끼안티, 피에몬테의 바롤로, 베네토의 아마로네 등은 지역성과 전통이 살아있는 명품 와인들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와인을 일상 속 식탁의 일부로 즐기며 가족과 시간이라는 두 단어와 와인을 함께 기억합니다. 미국은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도 급격히 성장한 와인 강국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와 소노마 지역은 고품질의 카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요. 1976년 파리의 심판이라 불리는 와인 시음회에서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미국 와인이 우승하며 세계 와인 지형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칠레는 안데스 산맥의 서늘한 기후 덕분에 병충해 없이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르미네르 품종이 유명하지요. 호주는 또 다른 매력을 품은 나라입니다. 시라즈 품종으로 만든 진하고 풍부한 와인은 태양이 담긴 술이라 불릴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동시에 현대적인 와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테루아를 실험하며 신구의 조화를 이뤄냅니다. 이탈리아의 낭만, 미국의 도전, 칠레의 청정함, 호주의 태양. 여러분의 입맛은 어느 대륙의 와인을 닮았나요? 세계는 넓고 와인은 무궁무진합니다. 같은 포도라도 어디에서 누가 어떤 철학으로 길러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음미하며 와인을 통해 각 나라의 풍토와 문화를 함께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와인을 둘러싼 전설과 신화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로,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성경 속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까지 전설이 깃든 술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장,
와인을 둘러싼 전설들, 네로, 클레오파트라, 예수의 물이 포도주로. 와인은 역사뿐 아니라 신화와 전설 속에서도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인물들의 술잔 속에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권력과 욕망, 사랑과 기적이 담겨 있었지요. 로마의 황제 네로는 폭군으로 알려졌지만 와인과 연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황궁에서 황금잔에 와인을 따르게 하였고 무대 위에서는 디오니소스를 흉내내며 포도주에 취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에게 와인은 권력의 도구이자 쾌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와인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안토니우스와의 사랑을 와인잔 너머로 나누었고 포도주에 진주를 녹여 마시며 자신의 부와 아름다움을 과시했습니다. 한 잔의 와인이 이토록 치명적인 유혹의 무기가 되었던 시절,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은 와인과 함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더욱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닌 삶의 평범함 속에 기쁨과 축복을 더하신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와인은 성찬식에서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며 신성과 인간성을 잇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와인과 관련된 역사적 혹은 종교적 장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와인은 이렇게 수많은 신화와 전설, 종교와 예술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사유,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 왔습니다. 잔 속의 액체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영혼을 전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와인의 과학, 그 비밀스러운 향과 색, 오크통의 역할 등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8장, 와인의 과학, 향, 색, 테루아, 그리고 오크 배럴의 비밀. 와인은 예술이지만 동시에 과학입니다. 그 깊고 복합적인 맛과 향은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탄생합니다. 포도 품종, 재배 환경, 양조 방식, 그리고 숙성의 도구까지 모든 것이 와인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첫째, 향입니다. 와인에는 수백 가지의 향기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과일, 꽃, 허브, 글, 가죽, 바닐라, 스파이스. 이는 포도 자체의 특성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화합물의 조화입니다. 테이스팅 시, 잔을 돌리며 향을 맡는 이유는 와인의 세계가 단지 맛뿐 아니라 향으로 먼저 열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색입니다. 레드 와인의 깊은 루비빛, 화이트 와인의 투명한 황금빛, 로제의 은은한 장미빛. 와인의 색은 숙성 연도, 품종, 압착 방식, 껍질과의 접촉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시각적 감흥도 중요한 미각의 일부가 됩니다. 셋째, 테루아입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토양과 기후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자연과 문화가 빚어낸 포도라는 개념을 가능케 한 핵심입니다. 테루아를 이해하는 것은 와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크 배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발효 탱크가 깔끔한 맛을 낸다면 오크통은 와인의 바닐라, 견과류, 스파이스 같은 향을 불어넣으며 산소와의 미세한 접촉을 통해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양조자가 어떤 오크를 사용하느냐는 예술적 선택이자 과학적 판단입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실 때 이제 향을 조금 더 천천히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향에서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단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시간과 사람의 기술, 그리고 오감의 공명이 만들어낸 한순간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와인과 인생의 비슷함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황혼기와 와인의 숙성미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9장, 와인과 인생, 노년에 더 깊어지는 와인의 철학.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담은 예술품이자
인생을 닮은 존재입니다. 포도는 햇살과 비, 바람을 머금고 자라나고 압착되어 즙이 된 후 발효를 거쳐 와인이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의 삶이 격렬한 감정과 경험을 거치며 깊어지는 것처럼요. 노년의 삶은 와인으로 치자면 리저브 와인에 해당합니다. 오랜 세월 오크통에서 숙성된 와인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잘 버텼는가, 어떤 변화를 수용했는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었는지가 인생의 향기를 결정짓습니다. 와인의 풍미는 마시는 이의 기억과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와인도 젊은 날의 잔에서는 풋풋하게, 노년의 잔에서는 깊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이란 결국 맛이 아니라 여운으로 남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숙성 단계에 계신가요? 와인을 통해 스스로의 향을 다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라고, 과거를 가볍게 돌아보되 그 안에서 익은 향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천천히 깊이 숙성시키며 살아가라고 말이지요. 다음은 에필로그입니다. 이 아름다운 와인의 여정을 정리하며 인생이라는 긴 테이스팅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잔을 비우며 인생을 채우며 한 잔의 와인을 기울이기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이 나눈 담론부터 수도사의 손끝에서 완성된 신의 술, 프랑스 혁명의 함성과 나폴레옹의 황금잔, 그리고 현대의 과학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와인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였고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와인은 단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마음을 주고받는 잔입니다. 대화가 있고 기억이 있고 웃음과 눈물이 함께 담긴 잔이 바로 와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 중 누군가는 와인을 처음 마셔보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오래된 추억의 와인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지요. 인생이 와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숙성 탱크 속에서 고유한 향과 깊이를 품어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탁하고, 때로는 달고, 또 때로는 지나치게 쓰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잔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쿨라이프 TV는 앞으로도 인생의 깊이와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되시고 향기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